공급이 충분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말은 지난 2018년 서울 집값이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이 논리로 많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당시 정부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결국 굵직한 재건축 아파트 여러 곳이 사업 진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를 했다가 차라리 재건축을 푸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 가장 좋은 공급 대책은 뭘지, 나아가 공급이 충분하면 정말 집값을 잡을 수는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부가 공급 대책을 곧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네네. 이번 주 안에 내놓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네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 최근 들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용적률 이야기예요. 이게 네네. 결국은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층고 제한을 좀 해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에까지 적용할지는 아직은 좀 왈가왈부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높게 아파트를 지어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이게 공급 문제가 해소될 만큼의 물량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 이게 정부 정책을 보면 원래 이제 도심 규제는 안 풀겠다라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재건축 규제 안 하겠다고 규제 완화 안 하겠다고 하다가 그린벨트가 무산되면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또 방향 자체를 선회하게 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집값이 잡힐까? 물량이 충분할까 부분이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지금 이제 거론되는 지역들 유휴부지라든지 남는 부지들부터 먼저 살펴보면 성동 구치소 부지, 서울 의료원 부지, 세택, 이제 전시장 부지 같은데 예. 다 해도 5천 세대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용적률을 2배로 올려도 만 세대, 만 세대네요. 강남 쪽에는 만 세대가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재건축이라도 올리자. 재건축 재개발을 올리자. 재개발은 강북이고요. 재건축은 이제 강남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투기 우려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막고 있었던 재건축을 좀 풀어주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재건축을 풀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재건축이란 게 결국엔 민간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조합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는데 그렇죠.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죠.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따져보겠죠. 첫 번째는 이제 사업성이 있느냐. 정부에서는 이제 용적률을 2배 올려주는 대신에 절반은 공공임대 아파트로 회수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이 2배인데 절반이 임대 아파트면 늘린 용적률만큼을 임대 아파트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주기는 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250%에서 500%가 되면 늘어난 250%의 절반을 임대 아파트로 가져가겠다. 늘어난 분량의 절반을 가져간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늘어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조합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금 인식이 좀 있죠. 인식, 네. 거부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고급 단지들이잖아요. 진짜 가격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네. 조합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합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사업성이 조금 나아지더라도 쉽게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문제는 규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초과이익 환수도 남아 있고요. 재건축에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라 기존 규제들을 다 폐지해주고 용적률을 올려준 다음에 그중에 일부를 임대로 하라고 하면 또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어차피 초과이익 환수도 다 하고 예. 규제가 다 하면서 용적률 조금 올려주고 거기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조합에서는 지금 반응은 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규제를 다 해소하고 용적률도 크게 완화를 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음마아파트가 100층으로 재건축됩니다. 그러면 강남 집값이 잡힐까요? 저는 그래도 잡히지는 않는다라고 예. 보는 게요. 비싼 집이 좀 더 생길 뿐이죠. 그래서 엄마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세대 수가 10만 세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 늘어나야 5천에서 1만 정도 더 늘어나는데 네.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서울 집값이 안정되냐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로 봐야 되고요. 100층까지 올리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지금 35층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층고 제한 또 풀어줘야 되고 또 교통 문제가 걸리거든요. 예. 안 그래도 서울의 교통이 심각한데 그걸 35층 지금 35층에서 100층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교통 문제는. 그렇겠죠. 그러면 이 교통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추진을 하더라도 음마아파트 아무리 풀어줘도 빨라야 5년? 뭐 길어야 네.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집값이 문제인데 5년 후, 10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서울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용적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용적률 이전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무산 이후 요 사이에 나온 대책이 바로 정부 소유 부지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데가 태릉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골프장을 개발한다라는 거였는데 네. 여기엔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100% 임대 주택을 짓자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분양 아파트를 지으면 강북의 비싼 아파트만 더 늘어나는 결과고 서민 주거 안정에는 여기가 이제 개발하게 되면 한 2만 세대 정도 최대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비싼 신도시, 강남의 신도시 2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 거고 새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건데 주민들 반응도 역시 약간 최근에 이제 호가는 올랐지만 좀 네. 시큰둥한 게 따지고 보면 이 태릉 골프장 또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 같은 이제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뭐 녹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분양 아파트를 지으면 또 그래도 뭐 나도 혜택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임대 아파트 사회적인 약간 그런 아직도 인식이 남아있는 임대 아파트를 100% 짓겠다라고 하면 역시 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는 좋은데 예. 임대 아파트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임대를 정부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 임대, 뭐 국민 임대에서 3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라면 오히려 여기 입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도움이 되겠지만 분양 전환, 판교 신도시 같이 분양 전환 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임대료 가격 자체도 그렇게 낮게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10년 후에 주변 시세가 올랐을 때 분양 전환되는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게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는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임대 공급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임대를 여러 개 섞어서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아마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그렇게 될 생각이 것 좀 같습니다.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있는 인프라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논리고 이게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나왔던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수도 이전이 뭐 아직은 뭐 설사 현실화 되더라도 아직 먼 미래고 가능성도 아직은 희박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얘기가 나오자마자 세종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그래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당연한 결과죠. 세종시 입장에서는 최대 개발 호재를 맞이했는데 수도가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기관이 이전했지만 청와대나 국회가 안 와서 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이 수도였는데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도 원론적으로 서울의 수요 분산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찬성을 하거든요. 예. 서울 집값이 왜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요가 과수요거든요. 예. 서울이 과연 공급이 부족할까?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로 돌아가 보면 2012년도에 이제 서울 주택이 더 부족했는데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는 수요는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수요로 이제 직결이 되는데 그러면 수도 이전을 해서 서울 수요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해서 서울 수요가 과연 얼마나 분산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네. 뭐 몇만 명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만 명이 내려간다고 해서 서울에 매년 유입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몇만 명이 뭐 이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는 세종시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행정기관이 이전했는데 서울 집값이 잡혔냐 그러면 안 잡혔잖아요. 예. 오히려 서울 집값은 더 많이 올랐고 세종시 집값도 올라버리는 결과가 네. 나왔는데 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서울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 저는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극단적으로 빨리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서울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청와대나 국회가 있는데 차라리 네. 빨리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개발하면 서울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 이전은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차원에서 뭐 행정기관 분산, 권력 분산,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세종시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좀 다른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집값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전세 이야기, 전월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임대차 3법 얘기 때문인데 그렇죠. 네. 어제 정부가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윤곽을 조금 밝혔습니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직전 계약했던 임대료의 5% 인상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자체가 정한다라는 식으로 짜고 있다라고 정부가 밝혔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 같은 경우는 뭐 당초에는 2+2+2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2+2, 그러니까 전세 한 번 연장만 세입자에게 권한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예. 애청자들이 이제 잘 또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집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임대차는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서 이제 얼마가 적용될지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무난하게 5%로 네. 우리 뭐 임대 사업자도 5%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5% 한도 내에서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또 다를 수가 네, 있으니까 하지만 5%를 넘길 수는 넘길 없네요. 수는 없고요. 네. 5% 이내로 이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초유의 관심사였죠. 계약갱신 청구권. 예. 지금 현재 2년이잖아요. 전세 기간이 2년인데 이걸 얼마로 더 늘려줄 것인가. 세입자가 원하면 이제 2년에서 2년 더 2+2라고 하잖아요. 예. 아니면 여기서 더해서 6년이 되느냐. 또 극단적인 얘기로 뭐 10년 무제한 이야기까지 무제한도 나왔는데 있었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술렁이었거든요. 야 예. 이거 무제한 되면 우리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팔지? 이거 재산권 침해가 어떻게 되지? 굉장히 네. 이제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반반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정부의 그 결정된 부분을 보면 2+2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온건한 대책이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온건한 굉장히 완화된 대책이 나와서 시장의 반응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사실 2년이 너무 짧잖아요. 예. 전세 살아본 분들은 알다시피 계약하고 돌아서게 되면 다음 금방 2년 왜냐하면 되죠. 만기 1에서 6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되니까 예. 2년이라고 하지만 1년 6개월 정도만 안심하게 살고 나머지 6개월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늘려줘야 될 필요는 있었고요. 진작에 좀 늘려줬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집주인들이 과연 손해를 보느냐 부분이잖아요. 제 생각 저는 2+2가 오히려 집주인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갱신할 때 어떻게든 5% 이내에서 상한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전세가 빚이잖아요. 네. 남한테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고 전세 끼고 투자하는 분들이 전세금 올리려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시세 차익이 목적이지 네. 전세금은 그냥 레버리지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시세가 올라가니까 시세만큼 인상을 한 거지 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만기가 2년 갱신이 4년 갱신이 돼서 2년 더 못 올린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집주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제 4년 갱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안 올렸던 2년분을 추가해서 왕창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느끼기에는 4년 잘 사는 거는 좋지만 체감할 수 있는 충격은 오히려 4년이 끝났을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급격한 상승을 체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 이거 우리 이제 전세제도 편하게 너무 잘 살아도 좋겠다라고 해서 너무 마음 놓고 4년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인상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 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지금 정부 어쨌든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의 이게 역습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제 대책을 너무 많이 내놨고요. 제일 예. 문제가 신뢰의 문제거든요. 최근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잘 못 믿는 상황이 네. 됐잖아요. 공급 대책이 나오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 만 세대에서 2만 세대 늘리고 용적률 몇 프로에서 250에서 500%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숫자는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체감이 안 되고요. 이미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맞는데 대책의 효과는 좀 미비할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면 저는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집값이 급격하게 안정되는 현상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단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도 좀 힘들 것 같다. 네. 그래서 보합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